요즘은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일찍 눈을 떴다가도 일어날 이유가 딱히 없으니 이불을 다시 덮게 됩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그대로 있는 반찬통. 어제도 그제도 혼자 먹다 남긴 국이 반쯤 식은 채로 놓여 있습니다. 거실 한쪽엔 TV가 켜져 있지만 소리만 흘러나올 뿐 눈은 자꾸만 핸드폰으로 갑니다. 아무도 안 부르는데 괜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엔 전화도 뜸하네. 예전엔 손주놈이 영상통화도 하고 며느리가 이런저런 사진도 보내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도 뭐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애들도 바쁘고 며느리도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요, 냉장고에 있던 시금치를 꺼내다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데쳐서 무쳐가면 시우 좋아하겠지. 참기름 살짝 두르고 마늘은 조금만 입 짧은 애가 유일하게 2그릇 뚝딱 비우던 반찬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있던 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조림, 멸치볶음, 가지무침,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하나하나 담다 보니 어느새 양손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이걸 들고 어떻게 가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장 가서 과일도 사고 마트 들러 주스도 샀거든요. 아들네 냉장고에 제 흔적 하나 남기기 싫어서 포장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얼굴만 보면 돼. 그냥 얼굴만 보고 오자. 계속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좀 불편하더군요. 그동안 연락도 안 됐고 며느리는 어쩌면 아니야.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자. 아들 얼굴도 보고 시우 얼굴도 보고 반찬 몇 가지 놓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참 변함이 없더군요. 사람은 이렇게 늙어가는데 빌딩은 자꾸만 새로 올라가고 버스 정류장도 표지판도 전보다 훨씬 세련돼졌더군요. 어느새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단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중앙 놀이터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던 것도 옛말이더군요. 전부 학원 가고 학습지 하고 어른들 얼굴도 안 보이는 곳.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제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말렸고 앞치마는 가방에 접어넣었고 옷도 새로 산 블라우스 입었고. 그래, 괜찮아. 구질구질하진 않게 왔어. 스스로 다독이면서 배를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릴까 말까 하는 그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취급을 받게 될지. 이 반찬 꾸러미보다 제 자존심이 더 짓밟힐 줄은 정말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배를 누르고 몇 초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지은이가 고개를 내밀더군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표정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오시지 그랬어요. 오늘은 좀.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손에는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였고 뒤편으로는 부엌에 흐트러진 식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거지하다 말고 나왔네. 어차피 금방 갈 거다. 하며 웃었더니 그제야 문을 좀 더 열며 들어오라 하더군요.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장 옆으로 시우 녀석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거의 얼굴을 들지도 않고 말하더군요. 또 오셨어요? 그 말투가 어찌나 가볍고 어색한 웃음기 섞인 채 던져지던지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던 반찬 좀 싸왔지. 하는 말도 허공에 붕 떠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털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제 손에 들린 보자기를 힐끔 보더군요. 어머님, 뭘 또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요즘엔 이런 거 안 먹어요. 식탁 위에 반찬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더니 지은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이건 좀 너무 구닥다리예요. 요즘 아이들 입맛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성껏 만든 그 음식들이 그녀의 눈에는 그냥 쓸모없는 음식 덤이었나 봅니다. 요즘은 간편식으로도 괜찮은 거 많은데 이렇게 매번 싸우시면 냉장고도 꽉 차고 좀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보자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치 괜히 들고 온 물건을 도로 숨기듯이. 시우는 벌써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은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눈치였습니다. 전 입술을 꾹 다문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고 오던 반찬들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혹시 아들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더니 지은이는 말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응, 어머님 오셨어. 응, 갑자기. 오늘은 좀 애매하네. 어쩌지? 전 그 말이 고스란히 들리는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 식탁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반찬 하나 집어먹지도 않고 그저 불청객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반찬들은 그저 손 많이 가는 음식이었고 저는 또 온 사람이었습니다. 현관 옆 작은 방 하나. 그 방이 제 자리였습니다. 처음 본 그 방은 딱 창고 느낌이 났습니다. 구석엔 골프채가 세워져 있었고 벽엔 안 쓰는 캐리어가 2개 겹쳐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 겨우 놓인 얇은 요 하나. 며느리는 문을 닫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방이 좀 이래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 말이 어쩐지 미리 말이라도 해주시지로 들렸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방 안은 좀 싸늘했고 창문은 작아 바람조차 안 들더군요. 가방에서 반찬을 꺼내 정리하려는데 멀리서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 방이었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힌 뒤엔 이어폰을 낀 채 컴퓨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시우야, 이모부네는 잘 있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말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애는 그저 문을 닫고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엌 쪽에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와 젓가락 부딪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웃음 섞인 TV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그 누구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같이 먹자. 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릇을 놓아뒀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치킨 박스를 열더니 이건 순살이에요. 요즘은 뼈 있는 건 잘 안 먹더라고요. 하면서 시우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우야, 치킨 왔어. 얼른 나와. 저는 가만히 반찬 뚜껑을 닫았습니다. 장조림도 시금치도 먹을 사람 없단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드실 거 있으세요? 그 말이 참 묘하더군요. 자기들끼리 시켜 먹고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TV 보면서 그제야 드실 거 있으세요라니. 저는 그냥 응, 괜찮다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탁 옆에 놓인 제 밥그릇에 밥을 겨우 한 숟가락 퍼담아 입에 넣었는데 그 밥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눈치 보느라 숨이 막혀서였는지 마음이 답답해서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겨우 두어 숟가락 뜨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벽에 기대니 그제야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 재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니? 한참 뒤에 온 답장. 오늘 회식이야. 늦을 듯. 편히 쉬어. 그 세 문장을 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편히 쉬라니 그 집에서 그 방에서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말없이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옷을 개고 반찬을 다시 넣고 두어 개 챙겨온 약도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내가 이 집에 얼마나 필요 없는 사람인지 고작 몇 시간 만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모은 집, 땅, 통장 다 줬더니 이게 대접인가 싶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린 건 밤 10시를 넘긴 시간쯤이었습니다. 골목길은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멀리게 짖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마을 안길까지 가로등 불빛에 비친 제 그림자만 따라왔습니다. 양손 가방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발끝이 멈췄습니다.
그대로 선 채로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 집에서 뛰쳐나올 땐 서러움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 앞에 다시 서니 숨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낮에 나설 때 정리해둔 집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익숙한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주가 개수대 옆에 접혀 있었고 쌀통 위엔 아침에 덮어둔 뚜껑이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적이 퍼진 집안. 아침에 떠났던 흔적 그대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난로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고 방 안엔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들어앉아 밥 먹고 문을 열고 닫고 불을 켜고 끄는 그 모든 동작들이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와보니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더군요. 문 앞에 놓인 가방을 끌어다 그 안에 든 반찬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울 가기 전 정성껏 만든 장조림과 시금치, 멸치볶음.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반찬들을 천천히 넣었습니다. 그렇게 다 넣고 나니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긴 내 집이지. 누가 눈치 줄 일도 없고 누가 음식이 어떻다고 비웃지도 않는 곳. 이 집은 제게 그런 자리였습니다. 문득 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하늘에 별빛이 총총했고 논두렁 끝에선 달빛이 희끄무레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도무지 볼 수 없던 풍경. 조용히 앉아 있다 보니 쓸쓸한 건 맞지만 적어도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불을 꺼내어 방바닥에 펼치고 양말을 벗었습니다. 바닥이 시원하다 못해 약간 서늘했지만 그 시원함조차 이젠 익숙하고 좋았습니다. 아침에 해놓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된장찌개와 함께 식탁에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오늘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고 전기장판을 틀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야지. 남 눈치 안 보고 내 식대로.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든 누가 먹지 않아도 그걸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게 여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파를 보며 작은 미소가 나왔습니다. 대파도 이 집도 저도 그대로인데 왜 그리 밖은 소란스러웠던 걸까요? 현관 앞에서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었습니다. 작은 새똥 말라붙은 나뭇잎, 밤사이 불어온 바람의 흔적들. 조금만 쓸고 닦아도 이 집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습니다. 마당을 쓸며 바람을 마주하니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음까지 조금씩 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장에 다녀오는 길에 마을 회관 앞 평상에서 아주머니 셋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서 젊은 사람 둘이 내려와서 방 하나 빌렸다더라. 그래, 저 아래 고삿 끝집. 밥까지 나온다 카더라. 요즘 애들 된장찌개, 시래기국에 환장하더만. 그 말을 듣는데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서울서 온 젊은 애들이 된장찌개에 환장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점심 먹고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음악 방송이 끝나고 지방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이번 주엔 경북 솔담 한옥마을에서 1박 체험과 시골 밥상 제공하는 소담한 한옥하우스가 전국 예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0, 40대 여성 고객 비율이 높고요. 순간 방금 전 장터에서 들었던 말과 라디오 속 이야기가 겹쳐졌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나물무침. 내가 평생 해온 밥상인데 사람들이 그걸 찾아와서 돈을 주고 먹다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밥 지어주는 거라면 자신 있는데. 그 생각이 슬며시 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집을 둘러봤습니다. 문득 이 집이 누군가에게 편히 머물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년간 방치돼 있던 창고 안은 먼지와 헌 이불, 망가진 농기구들로 가득했지만 그 안쪽엔 쓸만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큰아들이 쓰던 공부방.
창틀은 낡았고 벽지는 갈라졌지만 바닥은 아직 단단했습니다. 이거 손 좀 보면 쓸 수 있겠네. 혼잣말을 하던 그때 마을 이장 아들인 철수가 지나가다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뭐가 이리 바쁘세요? 창고 치우세요? 응, 방 좀 정리해 보려고. 헉, 큰 공사 들어가시나? 아니야. 그냥 누가 하룻밤쯤 머물 수 있게 만들어 보려는 거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처럼요? 비슷하지. 밥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철수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틀이면 벽지 다 뜯고 장판도 깔 수 있어요. 하고는 다음 날 아침 공구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방 정비가 시작된 건. 철수는 친구 2명을 더 데려왔고 다들 마을 청년회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간식 챙겨주고 밥 해먹이고 그 친구들은 못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땀 흘리고 창틀엔 새 종이를 바르고 장판은 시장에서 떼어다 새 걸로 깔았습니다. 전기선은 다시 정리해서 등 하나 켜놓고 화장실엔 방수 매트를 붙이고 작은 거울도 달았습니다. 헌 침대 프레임은 버리고 바닥 생활용으로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이불은 햇볕에 하루 종일 말려 새로 접어 넣었습니다. 책상 대신 나무상을 두었고 화장대는 작은 거울 하나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 입구에 나무 조각 하나 달았습니다. 머무는 방 하룻밤도 괜찮습니다. 이름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며칠 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사진 몇 장 찍어서 블로그나 SNS 같은 데 올려보세요. 요즘 다 그거 보고 찾아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말 그대로 저는 마을회관 게시판에 조그만 종이 하나 붙였습니다. 방 하나 있습니다. 된장찌개, 들기름 묻힌 나물, 직접 담근 김치. 밥상은 제가 지어요. 그날 밤 방 안에 불을 켜고 스스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근했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갈한 이불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손님은 토요일 오전에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도시에서 온 20대 커플이었죠. 여자는 흰 블라우스에 배낭을 맸고 남자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길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와요. 서울서 오셨어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은 종이 보고 왔어요. 된장찌개 해주신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요. 밥 지어드릴 수는 있죠. 방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들은 방 안으로 짐을 풀고 마당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여행 다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된장국에는 애호박과 감자, 양파를 넣었고 들기름에 살짝 볶은 취나물, 갓김치는 며칠 전에 담가두었던 걸 꺼냈습니다. 메인 반찬은 제 특기인 코다리 조림이었습니다. 식탁은 없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작은 밥상을 펴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뜬 여자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서울 가면 이런 거 못 먹어요, 진짜. 남자도 젓가락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 된장 직접 담그신 거죠? 무슨 향이 이렇게 고소하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로 담근 지 30해가 넘었네요. 밥을 다 먹고 나더니 두 사람은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마루, 마당, 장독대,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국자까지. 할머니, 혹시 사진 올려도 될까요? 블로그랑 인스타예요. 그럼요. 부끄러울 건 없지요. 그날 밤 그들이 방 안에서 올린 SNS 글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불 끄고 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말부터 마당이 조용할 날이 없어졌습니다. 목요일쯤이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방 있나요? 할머니 밥상 꼭 먹고 싶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룻밤 머물겠다고 미리 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기에 한 팀을 받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서울에서 온 부부가 직접 장을 봐와서는 할머니, 이걸로 같이 찌개 끓여주실 수 있나요? 하고 웃으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전된장 한 숟갈에 들깨가루 살짝, 소금 간은 최소로 해서 그들 식성에 맞게 다시 맞춰주었습니다. 이 맛이에요. 저희 엄마도 이걸 못해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대단한 음식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감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카메라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블로그 기자예요. 시골의 맛 시리즈 준비 중인데 여기 너무 특별하다고 해서 왔어요. 그날은 갓김치, 연근조림, 도라지 무침, 고등어구이. 평소보다 더 차분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식탁 사진을 찍고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런 데가 숨어 있다니. 며칠 후 그 블로그에 소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사진은 반쯤 가려졌지만 그 밥상 사진만으로도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촬영 괜찮으세요? 요즘 이런 정겨운 공간 찾기 힘들어서요. 전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네, 당연하죠. 밥상과 공간만 찍을 겁니다. 방송 이후 예약은 2달치까지 밀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앞치마를 입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지고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다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찬, 비슷한 반찬이지만 손님은 늘 바뀌었고 그들의 표정도 감탄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 밥 한 숟가락에 웃는 걸 보니 가슴이 꽉 찼습니다. 그 웃음들이 제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고 그들의 잘 먹었습니다란 한마디가 제 잠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이젠 그 밥상이 제 일상이고 제 힘이고 제 이름이 됐습니다. 어느새 3월이 넘어갔습니다. 추위가 사라지고 마당 한켠 매화가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고 평일에도 한두 팀씩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팀 하루. 그게 제 기준이었기에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일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조금씩 쌓여있는 수익이 눈에 보였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생긴 것 같네. 서울에 있는 큰아들은 게스트하우스 시작하고 나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제가 떠난 줄도 몰랐는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건지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그쪽에선 안부 인사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우 생일 즈음에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으니까요. 작은 아들 준호는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바쁘면 됐다. 건강만 잘 챙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정하지도 싸늘하지도 않은 그저 의무처럼 건네는 안부. 아들 얼굴 본 지도 언제였는지 이젠 정확히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게스트하우스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여행 삼아, 누구는 글을 쓰러, 누구는 조용히 쉬기 위해. 그들이 머무는 하루하루가 제겐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예약 시스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도와주던 철수가 간단한 일정 관리 앱도 깔아주고 사진도 몇 장 더 올려줬죠. 블로그 후기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정말 엄마 손맛이에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다시 가고 싶은 진짜 시골. 그 글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가슴이 저릿해지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밥을 이렇게 기억해주는구나. 그 따뜻한 반응들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같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엔 텃밭에 거름을 주고 장독대 뚜껑을 열어 김치 익는 냄새를 맡고 방 안 침구를 햇볕에 널어 말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전화 한 통, 연락 한 줄 없는 자식들 대신 저를 기다려주는 건 다음 주 게스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밥을 먹고 조용히 쉬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는 것.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 정리를 마치고 주방에서 찻잔을 씻고 있는데 철수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SNS 계속 확인하세요? 아니, 올려준 건 가끔 보긴 하는데 왜? 이번에 올린 사진 중에 서울에서 온 대학생 커플 있잖아요. 그 친구가 SNS에 또 후기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좀 이상해서요. 이상해? 뭐랄까, 이분 혹시 박시우 할머니 아니세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혹시 박시우가 그 손자 맞죠?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시우. 그 이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울 큰아들의 아들. 그 애가 이곳 사진을 보고 자기 할머니 같다고 했다니. 순간 묘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긴 시간 잊고 살았던 이름들. 잊고 싶은 얼굴들.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그 자식들, 그 집의 사람들. 그들이 어디선가 다시 나를 보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죠. 그날은 평소처럼 부엌에 서서 된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예약 손님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 둘, 오전 11시쯤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김치통에서 갓김치를 꺼내 썰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고 나가보니 남학생 둘이 짐을 끌고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줍게 인사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마당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방을 안내하고 나서 대청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시우 할머니세요?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멈췄습니다. 응?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학생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며칠 전에 저희가 여기 예약했다고 사진 보여줬더니 이거 우리 할머니 아니야? 하더라고요. 그 화면엔 시우의 프로필 사진과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할머니 같은데 주소 좀 줘봐. 그 순간 어디선가 숨겨뒀던 시간이 휙 하고 되감기듯 돌아왔습니다. 시우의 얼굴, 그날 던지듯 했던 또 오셨어요? 라는 말. 그래. 박시우 맞아. 내 손자지. 학생은 깜짝 놀란 듯 웃었습니다. 와, 그럼 진짜예요? 근데 여긴 왜? 그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더 묻지 않아도 무슨 의문이 들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방 정리를 마치고 방명록을 넘기는데 시우 친구가 짧게 남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우가 보면 꼭 울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마당에 고추를 널고 있었는데 대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세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형, 그 옆엔 며느리 지은, 그리고 시우가 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고추막만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재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지은이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송도 나오시고 이런 건 좀 예상 못했어요. 시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눈은 제 발끝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솥엔 이미 밥이 지어지고 있었고 된장국도 끓고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오늘 손님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부엌 한쪽엔 세 사람분의 식기가 놓여 있었지만 저는 그걸 천천히 치웠습니다. 대신 원래 준비했던 두 사람 몫만 남겨두었습니다. 대청에 밥상을 차린 즈음 세 사람은 조심스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먼저 마당을 돌아보다 밥상 앞으로 앉았고 정갈이 차려진 찬을 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 말소리 사이로 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눈치를 보며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저희도 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지내실 줄은 정말. 그 말에 전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떠난 마당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밥상은 이미 치워졌고 방 안침구는 햇볕에 널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청 끝자락 그늘진 평상에 시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가끔 고개를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 옆엔 재영도 지은도 없었습니다. 둘은 안채에 들어가 서로 할 말 없는 사람처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진 않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앉아 있어도 서로 등 돌리고 있던 그때의 풍경이 그대로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평상 위의 시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눈이 지금 무얼 보고 있는지 그걸 읽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시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꺼내고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멈춰 섰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그날은 진짜 몰랐어요. 왜 그렇게까지 기분 상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언제나 스마트폰 불빛 아래서 웃던 그 애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선 할머니 같은 분은 그냥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뭔가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시우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밥 얻어먹고 밥상 하나에도 감탄하고 사진 찍고 글 올리고 그걸 보니까요. 내가 뭘 놓친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전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몰랐겠지. 애가 뭘 알겠니? 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오래된 후회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오셨어요? 라고. 근데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안 온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다시 갈 이유가 없어졌거든. 시우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감동받고 글 올리고 할머니한테 진짜 엄마 같다고 하던데. 난 그때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바보였죠. 그 말엔 길게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마른 이불이 펄럭였고 평상 위에 앉아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은이 마루 끝에 나와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그땐 너무 경황이 없었고 사실은 저도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얼굴엔 그 어떤 결심도 진심도 확실히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 다시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그땐 그냥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알겠어요. 그때 왜 그렇게 상처받으셨는지도, 왜 그냥 떠나셨는지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용서를 받으려는 말보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서 찬을 꺼내고 도마 위에 무말랭이를 올리고 한 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선 세 사람의 시선이 제 등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진 않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올리며 그날 마당에 깔린 공기보다 제 등 뒤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애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그저 놀라서 찾아온 건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의 말보다 제 뒤통수를 더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엔 사람들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문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 방문 열리는 소리, 부엌 쪽으로 고소한 냄새 따라 오는 발걸음들. 저는 앞치마를 2번 묶었습니다. 늘 하던 버릇처럼 허리에 딱 묶고 손을 털었죠. 된장국은 가마솥에서 잘 끓고 있었고 무나물도 아침 일찍 볶아두었습니다. 벌써부터 누군가는 갓김치를 집어먹고 있었고요. 시끄럽고 분주한 이 집. 그 속에서 저는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애들요?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빈손으로 와서 빈말 몇 마디 건네고 기웃거리다 떠났죠. 어떤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섭섭함도 아쉬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지금은요, 제 밥상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젊은 손님도 있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서울서 왔다는 손님이 보리차 한 잔 마시면서 말하더군요. 할머니, 저희 엄마 생각나요. 이 된장국 진짜 오래 기억날 거예요. 그 말이요, 제겐 어쩐지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누구의 기분을 살필 필요 없이 그저 저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서 물 뿌리며 흙냄새 맡고 아침마다 장터 다녀와 콩나물 데치고 밤엔 마당에 쪼그려 앉아 별 구경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걸 힐링이라고 부른다던데 그 말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방마다 손님이 차고 예약 전화는 끊이질 않고 SNS에 사진도 많이 올라온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걸 누가 봐주나 했을 텐데 지금은요, 제가 찾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찾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찾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요? 이젠 잘 지냅니다. 서로 안부는 몰라도 저한테 더는 상처 주진 않거든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마당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국을 퍼서 상에 올릴 때 한 명, 두 명 고개 숙여 잘 먹겠습니다. 인사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이젠 제가 그리운 사람이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살아가는 곳. 이게 바로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애들이 저를 놓친 거였어요. 자식이고 뭐고 나를 나답게 살게 해주는 곳이 제 집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